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위성 발사 실패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숙청당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어. 결국 한국과의 기술력 격차만 인정만 하게 되는 꼴이 되었네. 나는 그래도 저들의 불굴의 의지 하나만큼은 대단하다고 생각해. 만리경 1호를 탑재한 로켓 발사체를 지난 5월 31일에 발사했고,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8월 24일에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도 기술적 오류로 발사에 실패해 북한도 이례적으로 곧바로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로켓의 신형 엔진과 연료에 기술적 부분에 결함이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체와 탄도미사일 핵심 기술은 사실상 같습니다. 비행체를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린 다음 탑재된 물체를 분리하는 것까지는 같은 방식입니다. 문제는 위성이 실렸으면 위성 발사체지만 핵무기를 탑재하면 탄도미사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2009년 안보리 결의 1874호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정찰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며 명분 쌓으며 또 다른 전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6차례 위성체의 궤도 진입을 시도해 2차례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12월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기가 현재 우주 궤도에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북한은 위성들과 송수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발표하지만 송수신은 식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우주군사령부의 전 세계 위성정보 서비스인 스페이스 트랙에서 KMS사로 명명된 광명성 4호는 최근 6월 30일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소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우주로 쏘아 올린 위성 능력은 2022년 12월 위성에서 찍은 것이라 주장하는 서울 도심 사진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은 해상도라 할 수 있는 분해능이 20M 수준으로 이는 폭 20M의 공간을 일화소에 담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 등 선진국 위성의 분해능은 0.5M 수준이고 미국은 0.3M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찰 위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해능이 0.5M는 돼야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수준은 상업용으로 쓰기에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위성 운용 경험이 없어 분석 능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미국 전략국제연구소 CSIS는 북한 정찰 위성의 능력을 미국의 1960년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주개발 능력은 위성체 발사를 강화하기보다는 ICBM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발사체 능력에 집중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게다가 ICBM 기술도 정밀 유도 및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제약성을 아주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전문가들도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는 의도가 다른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내가 EMP 폭탄 개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EMP는 탄도미사일의 정밀 유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외기권에서 폭발하는 만큼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살상용 폭탄으로 활용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핵탄두가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목표물을 공격하기보다 EMP 효과를 통해 미국의 핵보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면서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무력화하는 최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MP 폭탄은 고출력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력통신망과 각종 전자기기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미래전의 주요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경 수백 km 이내의 전자장비를 일시적으로 먹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이 같은 EMP 공격은 한 국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문제되는 것은 고고도 핵폭발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강력한 핵 EMP 경우 해당 지역의 전력 회로망과 컴퓨터, 통신망 등 모든 전자장비를 한꺼번에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자파를 순식간에 분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무기체계 대부분이 첨단 전자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상을 입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동차와 항공기, 가스, 전기 등 사회기관 통제만도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핵 EMP 위력은 폭발 위력과 거의 선형으로 비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도가 높아질수록 폭발 위력은 더욱 커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10km 이상 서울 상공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면 서울과 경기권 전체의 전자장비와 통신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데요. 게다가 고도 60에서 70km 고도에서 폭발할 경우 한국 전체가 북한 EMP 공격 영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해 30km 이상 고도에서 EMP 목적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첨단 전자 시스템으로 구축된 한미연합의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 전역이 블랙아웃 사태에 빠지며 군 시설계 장비는 물론 모든 사회 네트워크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아파트의 전기와 급수가 차단되며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민이 갇히며 모든 교통신호가 꺼지며 차량과 지하철이 엉키는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가 끊겨 방사선이 누출되는 등 대공황 상태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도 400km에서 핵폭발 시에는 미국 본토까지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EMP 폭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오래전부터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계속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당시 김정은은 남한 고공에서 폭발하는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핵실험 전 수소탄 모형을 공개하며 EMP 공격 위협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장 올해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500M 상공 공중 폭발을 시도하기도 해 북한의 EMP 공격을 막는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난 3월 28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군이 핵 공중폭발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혀 EMP 공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중부 전선의 중요 화력 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사일 부대에서 관하 구분대들을 중요 화력 타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 교육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 군부대 직속 교육중대가 동원되었으며 지대지 전술 탄도미사일 2발로 핵 공중 폭발 타격 방식의 교육 시범 사격을 진행하였다. 북한군이 전술 핵탄두를 500M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는 훈련을 벌였다고 밝힌 것입니다. 핵 EMP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훈련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핵 EMP의 경우 고도 3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핵무기를 공중 폭파해 도심지의 전신과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전략무기입니다. EMP탄은 핵폭발을 이용하는 방식과 핵폭발 없이 사용하는 재래식 방식으로 나뉩니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2019년 국방중기계획에서 EMP탄 배치를 공표하고 핵폭발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의 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9년간 EMP 응용 연구를 마치고 2008년 9월부터 EMP탄 시험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출력 EMP를 발생시키는 EMP탄을 항공기에서 투하해 반경 1에서 5km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실제 파괴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개발 중인 EMP탄은 비핵전자기 펄스 형태입니다. 평양 상공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EMP 폭탄을 투하하거나 북한에 진입하지 않고 순항미사일을 이용해 EMP를 방출시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청사 상공에서 EMP를 터뜨리면 지휘통신시설 체계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휘통신시설 체계가 무력화되면 북한군 지휘부가 사용할 핵미사일 발사 과정에 상당한 통신 장애를 일으켜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북한의 EMP 공격을 방어하고 역으로 공격할 EMP 무기 체계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의 EMP탄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는 한국과 미국을 이기지 못하니까 EMP로 공격하려나 보네. 심각한 일이야. 방사능이 공기 중에 노출된다는 거 아니야? 평화롭게 살기가 힘드네. 북한은 식량도 부족하고 경제 상황도 좋지 못한데
왜 저런 무기를 만드는 거지? 한국이 빨리 EMP 무기를 만들어야겠네. 그래야 북한이 함부로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지. 역시 공산국가와 평화를 논의하는 건 불가능하군. 힘에 의한 평화만이 한국이 살 길이야.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무기 개발은 멈추지 않네. 그래서 요즘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 있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일론 요미우리 신문은 인도네시아는 일본으로부터 호위함 4척을 수입하고 기술을 받아 자국 내에서 추가로 4척을 건조하고 싶다는 바람을 일본 측에 전달했고, 양국은 이와 관련한 협의를 일본이 수출할 호위함 후보군으로는 2022년 해상자위대에 새로 투입될 30FFM 등이 거론됐습니다. 30FFM은 무인기를 사용한 기뢰 제거 등 여러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호위함으로 수출 총액은 약 3천억엔, 약 3조 2617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 함선 제조업체로부터도 제안을 받았고, 가격이나 자국 기업의 참여 정도 등을 검토해 일본과 이탈리아 중 어느 쪽과 계약할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수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만일 일본과의 계약이 성사되면 일본이 타국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판매하게 되면 자국의 방위 장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결말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호위함이 아니라 한국의 중고 호위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6일 로이터 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한국의 중고 호위함 기부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무하마 테린드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의회에 출석해 한국의 소형 호위함인 부천 BUCHEON 774만 기부 제안을 설명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최소 60억 달러, 약 8조 2천억 원 규모의 KF-21 전투기 합작 사업,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한 뒤 인도네시아에 이 소형 호위함을 기부하기로 했다. 의회에 출석한 무하마 테린드라 국방부 차관은 한국의 부천 774맘의 설령 36년, 전장 88.3M 등 재원을 소개하면서 이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해군 능력을 증강할 수 있지만 수리비 등으로 8,500만 달러, 약 1,1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상적으론 신형 모델을 구입해야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오래 걸린다. 한국 중고 호위함은 향후 10에서 15년 사용할 수 있지만 신형 모델 구입에는 3억에서 5억 달러, 약 4,100억 원에서 6,800억 원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회 국방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수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기부 제안 수용이 이점이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인도네시아 의회는 결국 한국으로부터 중고 호위함을 받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국방부 장관이자 대통령 당선자인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자국의 낡은 국방장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 전투기와 잠수함 구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라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도 주목한 뉴스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군부의 심기를 고려해 프라보어 장관과 불편한 동거를 해왔고, 이를 이용해 프라보어 장관은 인도네시아 무기 도입을 사실상 독점해온 인물이었는데요.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 따위는 아예 무시하면서 무기 구매 사업을 좌우해왔습니다. 특히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는 국방부 장관 시절 KF-21의 외상값 8천억을 지불. 2019년 하나오션과 체결한 잠수함 세척 건조 계약은 아직까지도 발효되지도 않아 물거품 위기에 하는 대신 구닥다리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설치더님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게도 튀르키예로부터 3,900억 원 규모의 전투용 무인기 드론 UCAVS를 들여오기로 하는 등 대체 돈이 있기는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거냐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이번 한국의 중고 호위함 도입 결정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방비 자금난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안토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가장 결정판은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 공백 메꾸기를 핑계 삼아
운용한 지 30년이 넘는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카타르로부터 도입하는데 9,400억 원을 쓰겠다고, 국제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로부터 드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프라보어 장관의 작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라팔 전투기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제 드론 도입을 통해 대선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했을 것이고, 이를 재무부가 도입과 사용 승인뿐만 아니라 보증까지 섰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진상짓은 인도네시아가 지난 2011년 세척의 잠수함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도입한 데 이어 2019년 4월 세척의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지만 3년이 넘도록 계약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실상 계약이 파기됐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인도네시아는 GDP 대비 국방 지출이 역내 국가에 비해 한참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프라보어가 추진했던 카타르산 중고 전투기 도입 계획은 너무 낡은 기종이라는 반발에 부딪혔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구입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가에서 이번 한국의 중고 호위함 수용 발표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중고 호위함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중 최소 60억 달러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이 약속이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이 추진하던 호위함 수출 프로젝트까지 무의로 만들었다는 점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창 무기 수출을 추진하던 일본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텐데요. 애초에 인도네시아와 무기 거래는 아예 시작조차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일본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한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맞붙는 호주 호위함 사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중고 호위함이 일본의 신형 호위함을 이긴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 해군의 함정 도입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한일전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한국 조선업 주요 회사들은 호주 해군이 내건 10조 원 규모의 호위함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은 오는 2029년까지 11척의 호위함을 도입하기 위해 제로 체인지 전략을 채택합니다. 제로 체인지 전략은 해외 플랫폼 설계 변경 없이 호주 무기를 통합해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호주는 이번 호위함 도입 사업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총 11척 가운데 3척을 해외에서 도입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내 강성 노조와 높은 건보 비용 때문에 호주 내에서 건조하는 데에 따라서 후보에 오른 주요 호위함은 한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배치 2대구급 충남급, 스페인의 ALFA 3000, 독일의 200,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요. 일단 후보에 올라 있는 4가지 종류의 호위함 가운데 어느 하나가 되더라도 탑재되는 무장과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전투체계 그리고 레이더와 소나 등은 호주 해군이 선택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체계 통합의 경험이 많은 조선소가 상대적으로 유리한데요. 스페인의 ALFA 3000, 독일의 200은 자국 해군에서 쓰지는 않지만 수출형으로 만들어져 체계 통합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호주 해군의 대형 상륙함과 호바트급 구축함 사업에 참여한 바 있고, 독일도 엔제급 호위함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어 체계 동합과 호주 해군 사업의 노하우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앞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도 해외에 호위함을 수출한 경험이 있어 체계 통합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일본은 그동안 호위함을 해외 수출해본 경험이 없고, 모가미급 호위함은 일부 무장을 제외한 중요 장비는 모두 국산을 사용해 해외 장비에 대한 체계 통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태평양과 같은 대양항의 필수적인 내파성 즉 파도의 충격을 견뎌내는 부분에서는 만재 배수량이 5,500여 톤에 달하는 모가미급 호위함이 유리합니다. 호주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60조 규모의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에서도 한국의 하나오션과 일본 연합팀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잠항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을 이번 프로젝트 수주의 유력한 두 후보로 꼽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각각 참여하며 일본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 팀으로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1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프로젝트를 따내며 한국의 첫 잠수함 수출에 성공했고 국내 최대 규모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한 잠수함 모델은 잠수함 장보고삼 배치입니다. 이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공기부류 추진체계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자망 지속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뢰,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경쟁 상대로 꼽히는 일본이 앞세우고 있는 잠수함 모델은 큰 고래라는 뜻의 타이게이입니다. 타이게이 잠수함은 현존하는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발전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지만 장보고3 잠수함과 달리 공기부료 추진 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자망시간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심지어 하나오션은 해외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해 호주 방산기업 오스탈 인수에도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이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비롯한 해외 사업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잠수함 수출 경험이 있지만 한 팀으로 뛰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모두 해외 잠수함 수출 경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로 호위함 수출이 무산된 일본은 호주와 캐나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잠수함 수출 경험과 체계 통합의 이점을 살려 이번 수주전의 승자가 되기 위해 과연 호주도 캐나다도 한국과 일본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K 전차가 전통의 강호인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누르고 전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듯 K9 자주포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핀란드에서 K9의 주행 훈련 영상이 공개돼 유럽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숲속에서 진흙탕이 된 길을 아무렇지 않게 돌파하는 모습이 찍혀 그 기동성에 각국 방산업 관계자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존에 유럽에서 자주 쓰이던 독일제 자주포에서도 흔히 볼 수 없었던 모습이어서지요. 이에 따라 이미 유저 쿨럽까지 결성될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그 위상이 높은 K9의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유럽이 K9에 주목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6월 핀란드의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핀란드 여군들이 어느 마을에서 시가 행진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영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여군들이 모는 병기가 다름 아닌 우리의 K9 자주포라는 겁니다. 영상을 보면 단순히 K9를 타고 시가지를 주행하는 모습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점검을 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전부터 K9에 관심을 보이던 여러 유럽 국가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군들이 그들에게는 아직 생소할 수 있는 K9를 능수능란하게 다뤄서입니다. 여군이든 남군이든 K9 다루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 있지만 유럽에서 이 부분에 주목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핀란드가 있는 스칸디나비아를 중심으로 유럽 몇몇 국가들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병으로 징집될 수 있어서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적은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탓에 과거부터 전투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을 대상으로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덴마크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6년부터는 여성도 징집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아직 이돌 나라와 달리 여성은 징병 대상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여성들이 앞다퉈 전시 대비 비상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여성 징병 실시 여부가 논의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들은 사회적 환경상 군이나 무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도 조작법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무기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꼭 여군 때문이 아니더라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징집병들의 현역 복무 기간이 길어야 1년 정도로 짧은 데다 그나마 징집하는 인원도 추첨을 통해 뽑는 경우가 많아 다루기 쉬운 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지요.
그래서 다른 유명 자주포들에 비해 다루기 쉬운 K9의 이돌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가 미국의 엠베꾸나 독일의 판저하우비츠 2000이 아닌 K9를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이 두 자주포는 군에 있는 모든 병력이 전문 직업 군인인 모병제 국가에서 만들어졌기에 반년만 복무하고 집에 가는 핀란드 징집병들이 다룰 수 있을 만한 게 아닙니다. 그에 반해 K9은 역시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기에 징집병 위주인 핀란드군도 충분히 다룰 수 있었지요. 그래서 핀란드는 2017년 중고 K9 48문을 도입한 걸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K9를 구매해 온 건데요. 그렇지만 단순히 다루기만 쉽다고 핀란드가 K9를 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루기 쉽든 어렵든 병기인 이상 실제 전장에서 쓸모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법. 전장에서의 뛰어난 기동성 역시 핀란드가 K9를 선택한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영상이 지난달 말 유튜브에 올라왔는데요. K9의 핀란드 현지 모델인 모카리 M56KARI가 숲에서 사격 훈련을 마친 후 떠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영상을 잘 보면 길바닥이 완전 진흙탕인 게 보이실 건데요. 하지만 K9는 그런 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도 유유히 카메라 앞을 지나갑니다. 어떤 기체는 촬영팀 보고 잘 찍으라는 듯 아예 진흙탕 위에서 후진하는 모습까지도 선보였지요. K9이 평탄한 지형이 아니라도 잘 기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상이라 할 수 있네요. 이 영상도 핀란드가 K9를 자국 주력 자주포로 선택한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핀란드는 지도를 보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듯 러시아처럼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봄이 되면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눈이 녹으면서 길이 뻘밭같이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악명 높은 러시아산 뻘밭만큼은 아니라도 기갑병기들이 기동하기에는 절대 좋은 환경은 아니지요.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도 기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병기를 고를 필요가 있는데요. K9는 방금 보신 것처럼 뻘밭에서도 후진 기동까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만큼 핀란드에 있어서는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봄만 되면 들판이 뻘밭으로 변하는 우크라이나의 이웃나라인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이것 때문에 K9를 대거 구매하거나 구매하려고 하는 거라 할 수 있지요. 처음 K9를 들여온 시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5년 전인 2017년이라 상대적으로 여유를 갖고 살펴볼 수 있었던 핀란드와 달리 바로 옆에서 전쟁이 터져 급히 대응해야 했던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주저없이 K9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독일의 판저하우비츠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 못 믿어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개발국인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등 판저하우비츠를 운용하는 여러 나라들에서 우크라이나의 판저하우비츠를 지원해줬는데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에 따르면 자주포로서의 성능 자체는 좋지만 그것만 믿고 주력으로 쓰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판저하우비츠 중 일부는 인도 후 겨우 한 달 만에 사격 통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걸 틀 수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하루에 발사하는 포탄 양만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고 무게가 너무 무거워 진흙탕에라도 빠지면 탈출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내장된 전자장비도 너무 예민해 습기나 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 전용 커버를 군화에 씌우고 타야 하니 운용하는 병사들로서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은 이전부터 판저하우비츠에 맞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특수 경납고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그럴 여유가 얼마나 있을까요? 천하의 판저하우비츠가 정작 실전에서는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으니 그 꼴을 옆에서 지켜본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당연히 K9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지요. K9는 판저하우비츠와 성능은 별 차이가 없으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판저하우비츠가 지닌 단점들을 거의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습기나 먼지에 좀 노출된다고 장비가 고장나지도 않고 그 때문에 별도 특수 시설이 있는 곳에만 보관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무게도 가볍고 기동성도 좋아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늪지라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판저하우비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핀란드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K9 외에 다른 선택지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무기 선택에 있어 가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 중 상당수가 만든 지 수십 년 된 무기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도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방산 선진국 무기들의 가격이 워낙 비싸서였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K9은 독일 판저 하우비츠의 절반 가격에당 판저 하우비츠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도 극복했으니 이들로 써는 거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가격만 싼 게 아니라 같은 기간에 판저 하우비츠는 10대도 인도받지 못하는데 K9은 수십 대도 아무렇지 않게 인도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빨리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큰 메리트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K9이 기존의 판저 하우비츠를 대신할 유럽 자주포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은 비단 유럽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통용될 수 있는 거라 유럽 밖에서도 K9를 찾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2017년 K9 백문을 사갔던 인도는 작년에 K9 백문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해 2028년 이전까지 인도받을 예정인데요. 인도는 단순히 K9를 사가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조라와르 경전차를 자체 개발하기까지 했습니다. K9이 자주포임에도 이를 바탕으로 경전차를 만들었다는 거에서 K9의 기동성이 전 세계 자주포들을 통틀어서도 최상급임을 알 수 있지요. 인도는 이 조라와르 경전차의 사막 혹서 테스트를 지난달과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며 순조롭게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베트남도 지난달 포병 사령관이 직접 K9를 자국 제200 사포병여단에 배치하고 싶다고 밝히며 K9 도입 사업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K9를 사가거나 사갈 예정이고 구매를 문의 중인 나라가 많아서 개발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구매국들을 대상으로 한 K9 유저 클럽을 창설했는데요. 2022년 창설된 K9 유저 클럽은 올해 1월 루마니아도 가입하면서 현재까지 10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회를 맞은 K9 유저 클럽 행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K9 예비부품 센터를 설립해 현지 사용국들에 대한 물류 지원 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K9 등 우리 무기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으니 앞으로도 K9은 세계 시장에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대한민국 방산업을 대표하는 히트 상품이 된 K9은 현재까지 10개 나라에 수출돼 총 1,800여 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포병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독일의 판저 하우비츠를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K9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세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한국 무기가 아닌 유럽산을 쓰자는 저격을 받는 등 견제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럽 여러 국가들은 K9에 대한 관심을 접지 않고 있지요. 우리도 이를 기회로 삼아 K9뿐 아니라 다른 무기들도 세계 시장에서 더욱 선전할 수 있게 연구개발과 시장 개척에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만 납부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KF-21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국가가 나타났다고 해 화제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인니의 적국이 KF-21을 오매불망 원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뿐 아니라 한국 전투기의 능력에 다른 경쟁국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고 있다는데 최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경공격기 FA-50의 말레이시아 출격이 임박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KAI가 개발한 FA-50을 추가 도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작년에 KAI의 FA-50 18기를 도입했었는데 이번에 18기를 더 들여올 거라는 의사를 보이면서 추가 구매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지난 8일 말레이시아 국영통신사 베르나마는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이 FA-50M 경전투기 18기를 추가로 구매해 총 36기를 주문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KAI는 최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방산 전시회 DSA 언드 NATSEC 2024에 참가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KAI는 말레이시아와의 2차 전투기 배치 협상이 2026년 하반기에 시작돼 2027년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신 KAI 아시아 국제사업개발부 팀장 첫 번째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계약 이행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 추가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RMAF가 첫 번째 배치와 동일한 플랫폼을 원한다면 두 번째 배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KAI는 말레이시아와 작년 2월 FA50 18기 도입 본계약에 서명하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5월에 총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최종 계약식을 맺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KAI는 내후년 10월에 첫 2대를 인도하고 나머지 16기는 2027년 말까지 인도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KAI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RMAF FA50M 경전투기 조립 진행률은 27%에 도달하는 등 이번에도 폴란드 때처럼 계획보다 더 빨리 조기에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려는 FA50M 기종은 우리나라 공군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역내 다른 국가들이 운용하는 FA50보다 더 발전되고 성능이 뛰어난데요.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공군이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경전투기 기종을 손에 넣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경쟁국인 인니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KAI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 공군과 폴란드 공군만이 최첨단 능동형 전자식 주사 배열 레이더와 다기능 레이더를 장착한 FA50 기종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주변국인 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가 운용 중인 한국산 항공기에 높은 만족도와 뜨거운 반응에 망설임 없이 FA50을 선택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FA50 도입 초기부터 36기 인수를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KAI와 구매 계약에 앞서 자국 재무부에 2조 원 규모의 RMAF 경전투기 36기 획득 예산을 먼저 제출하면서 인니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우리에게 강력한 어필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는 이번 FA50 도입에 이어 내친김에 한국형 전투기 KF-21 도입까지 군침을 흘리며 적국인 인니의 똥줄을 타게 만들고 있는데요. 인니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바짝 긴장하며 정말로 KF-21이 말레이시아에 도입될까 벌써부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인니와 말레이시아는 평소 서로를 경쟁국으로 여기며 서로 전투기, 전차 등 방산 무기들을 도입할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쟁적으로 사들였었습니다. 이러한 군비 경쟁 모습은 언제라도 유사시 양국 사이 갈등이 일어난다면 전쟁을 불사하는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말레이시아가 KF-21까지 도입하게 되고 한국이 인니의 손을 놔버린다면 인니에게는 엄청나게 뼈아픈 과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분담금을 놓고 여전히 뻔뻔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인니가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KF-21을 제한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인니가 제대로 큰 코 다칠 상황에 처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인니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을 말레이시아에 판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나자카르타는 FA50의 충성 고객인 말레이시아가 적극적으로 KF-21 도입 희망을 이야기하자 KAI가 KF-21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KF-21의 경우 5세대 전투기와 맞먹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향후 6세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구나 현재 말레이시아의 주력 전투기가 노후화돼 퇴역을 앞두고 있어 여러 가지 정황상 KF-21을 도입하기에 좋은 상황인데요. 이렇듯 인니는 말레이시아가 KF-21을 제안받고 도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긴장을 하고 진땀 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경우 오매불망 KF-21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말레이시아는 KF-21을 도입하는 최초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을 애타게 희망하고 있는 건
한국 전투기의 AESA 레이더의 능력이 넘사벽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현대 공중전에서 4세대 전투기들의 승패가 무장, 기동성에 달렸었다면 4.5세대, 5세대급 전투기들은 레이더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시대로 변모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막강한 무장을 탑재했다고 해도 적국의 전투기 위치가 파악되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나 레이저 가운데 현대 공중전의 끝판왕으로 일컬어지는 레이더가 바로 AESA 레이더인데 최근 대한민국이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한화 시스템이 해외에 처음으로 AESA 레이더 안테나를 수출하게 되는 이례적인 일을 만들 어낸 겁니다. 이번에 한화 시스템이 수출하는 AESA 레이더 안테나는 AESA 레이더 제품 가격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레이더 성능을 판가름하는 핵심 장비라 더욱더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 시스템은 지난 13일 이탈리아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우주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AESA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항공기뿐 아니라 레이더 항전 장비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방산업체로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또 수출용 경공격기 AESA 레이더를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 KF-21 AESA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만드는 게 이번 사업의 주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한화 시스템은 안테나 AAU의 개발 제조를 맡아 내년 9월부터 레오나르도에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전면부에 탑재돼 사람으로 치면 눈 역할을 합니다. 공중과 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입니다. 이 같은 장점을 지닌 항공기용 AESA 레이더의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우리 방산업계의 미래가 아주 밝은 상황입니다. 내친김에 한화 시스템은 레오나르도의 공급망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도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역사의 글로벌 방산업체인 레오나르도가 한국의 AESA 레이더 안테나를 선택했다는 것에서 한국의 레이더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방증하는 대목인데요. 쉽게 말해 레이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한국 방산 기술력에 의지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지 제인스에 따르면 작년에 파리 에어쇼에서 레오나르도가 한화의 AESA 레이더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M346의 라이벌인 FA50 개발국인 한국과 손잡겠다는 결심이 쉽게 서지 않았겠지만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탐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FA50에 들어가는 국산 AESA 레이더의 개발을 위해 KAI와 일하고 있는 건 LI 지넥스1입니다. 이번에 한화는 KF-21 탑재 AESA 레이더 개발 경험을 살려 AESA 레이더 안테나 장치와 레오나르도의 신호 처리 및 전원 공급 장치를 결합해 통합 솔루션을 구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레오나르도가 M346을 내세워 미국 텍스트론과 함께 미 해군 차기 훈련기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미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과거 미 공군 차세대 훈련기 수주전 때처럼 또다시 T-50A, T-7A, M346이 다시 맞붙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과는 다른 완전히 딴판이라 FA50 경쟁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경영진들은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FA50의 높은 인기에 M346과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 해군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서 승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 해군 차기 훈련기 프로그램에 출사표를 던지긴 했지만 FA50과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커 바짝 긴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반면에 인도 언론 유라시아 타임스는 최근 FA50의 눈부신 활약에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을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인도 테자스로 FA50과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으로 맞붙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을 깎아내리기 혈안이 돼 있었지만 넘을 수 없는 격차의 결과에 승복하고는 이제 치켜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유라시아 타임스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FA50이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성비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FA52 화력과 성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필리핀 공군의 FA50과 미 공군의 F-22 훈련 중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며 현존하는 최고 전투기로 불리는 F-22를 격추하며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항공전력을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가운데 한국의 능력에 경쟁국들이 하나 둘씩 좌절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방사는 본격적으로 날아오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우리는 KAAN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 젊은이들은 이 전투기를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심지어 한국보다도 더 잘 만들 수 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CEO 테멜 코틸. 튀르키예가 만든 5세대 전투기 KAAN이 지난 2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후 지난 5월 6일 두 번째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습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 산업은 첫 비행 후 3개월도 채 안 되어 실시된 시험은 14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KAAN의 처녀 비행에서 달성한 속도와 비슷했으며 비행 시간은 1분 더 길었지만 첫 번째 비행에 비해 고도가 2영피트 더 높았다고 했습니다. 튀르키예 방위산업청장 할룩 게르권은 튀르키예 항공 역사와 터키 국방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날로 환영하며 첫 번째 비행과 마찬가지로 매우 성공적인 비행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받은 데이터는 전체 팀에 의해 평가될 것이며 후속 비행에 대한 준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KAAN이 2차례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자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의 CEO 테멜 코틸은 KAAN이 F-35보다 뛰어나다고 자신했습니다. 한때 KF-21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튀르키예는 욕심을 부리려다 공동개발 참여에 실패하고 자국 기술로 만든다고 하면서 KF-21에 경쟁의식을 보여왔는데 불과 이번에 시험 비행 이후 한국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칠들과 많은 이들은 아직 엔진과 항전 장비 등을 개발하지 못한 깡통 수준이라면서 너무 과신에 참말로 떠벌린다며 어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차례의 시험 비행은 완벽한 쇼에 가깝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의명의 프로그램 관계자는 글로벌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AAN 시제기는 3월로 예정된 튀르키예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하늘을 날게 되겠지만 10중 8구 임무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하위 시스템 대부분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채 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KAAN이 깡통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KAAN이 임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KAAN 초도 비행은 튀르키예 정부의 정치적 자기과시 행사에 불과합니다. 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튀르키예가 3월 선거 직전인 2월에 초도 비행을 하고 지난 5월 6일에 다시 두 번째 비행을 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금 KAAN 개발을 위해서 절실하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경쟁이 안 되고 있지만 경쟁 국가로 여기는 한국에게 중요한 국가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경전투기 FA50 18대를 계약하고 추가로 18대를 더 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이 요구한 개량 버전 FA50M이 거의 조립되어 출격이 임박해졌다고 알려졌는데 FA50M은 미국 F-16과 대등한 전투 성능을 지녔음에도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금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말레이시아는 KF-21 도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4월 KAI는 말레이시아에 KF-21 보라매를 제시하면서 대당 1,000억 원에 납품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KF-21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무와 천궁이 등 유도무기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튀르키예 또한 말레이시아에게 구애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KAAN의 두 번째 시험 비행이 마치자마자 말레이시아에게 KAAN 개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말레이시아 방산 전시회가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지난해 5월 계약된 FA50 경공격기 1차 수출 성과를 평가하고 수출 방안을 논의했으며 FA50의 수리 등 후속 군수 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에 구축하는 방안까지 협의했습니다. 또한 천무와 천궁 도입에서도 논의하는 등 한국 방산 관계자들은 최고의 손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때 튀르키예는 말레이시아의 KAAN 개발에 참여해달라고 간청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 차관 셀랄 사미 푸페치는 말레이시아에게 KAAN 프로그램의 파트너가 되면 말레이시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또한 KAAN 항공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며 거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파트너가 된다면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튀르키예의 간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KAAN의 개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5세대 전투기 KAAN을 만든다고 하지만 거의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에 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체적으로 만든 전투기라고 하지만 영국의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에 설계 및 개발 계약을 맡기면서 이를 위해 무려 11억 8천만 달러 약 1조 6천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보다도 적은 4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냐고 처음부터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올해 3월 대외 부채는 거의 4,760억 달러, 한화 627조 6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제보험회사인 알리안츠 트레이드 엘리언즈 트레이드는 튀르키예가 향후 12개월 안에 지불해야 할 총 대외 부채 금액이 약 500억 달러, 한화 329조 6천억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아직 깡통에 가깝다는 KAAN의 개발을 완수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국방분석가 오즈구르 X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튀르키예의 경제 상황과 연동되어 있는 KAAN 프로그램이 향후 재정적 어려움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튀르키예는 KAAN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자국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금까지 튀르키예는 우호적인 형제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찾은 국가는 아제르바이잔과 파키스탄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탄화수소가 풍부해 자금력이 풍부하여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반면 경제난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은 돈이 없지만 전투기 개발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지난 1일 파키스탄은 튀르키예를 배신하고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FC-31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파키스탄이 많게는 36대까지 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아제르바이잔만 남게 된 것인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은 지금 튀르키예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벌였던 아제르바이잔도 튀르키예의 군사적인 협력 때문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가 개발하는 KAAN 전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지금 KAAN은 F-16에 사용된 F-110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체 개발 엔진으로 대체하기 위해 연구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KAAN은 초도 비행에 동원되는 시제기와 양산형에 탑재될 엔진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초도 비행이 끝난 이후 양산 과정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용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은 F-414 엔진을 장착해 개발하여 시험 비행하고 있고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
IRST 등 항전 장비를 시제기에 달아 테스트하고 있는데 KAAN은 아직 이것이 개발되지 많은 깡통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AAN과 KF-21 보라매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항전 장비 및 컴퓨팅 능력의 차이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냈고 삼성, LG 같은 세계적 수준의 전자기업을 보유해 튀르키예를 압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3년 3월 단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테스트에 성공했고 올해에는 공중급유와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AESA 레이더를 이탈리아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우주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에 수출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KF-21 개발에는 비록 블록1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지만 블록2와 3에서는 폴란드, UAE, 사우디가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웨덴까지 가세했습니다. KF-21은 많은 나라들이 함께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반면 KAAN은 투자자를 찾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의 KAAN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며 앞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며 개발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과거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